네,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주차에 했던 수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주차에는 무엇을 했었죠? 인터뷰를 했었죠. 그래서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에 사시는 세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라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된 되었고, 인터뷰도 실제 여러분들이 어디 하동군에 가서 직접 하동 국민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좋지 않아서 황 교수님하고 제가 네, 하동에 가서 인터뷰를 했었죠.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를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네, 거기에 공감도 했었고 필요한 어떤 문제 발견을 하도록 아니지. 이게 아니고요. 그 문제 발견을 인터뷰를 통해서 하도록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동군 청년 인터뷰 했었죠. 네, 필요하시면 밴드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시. 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페르소나와 인터뷰 내용에서도 어떤 문제를 발견하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팀에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해서 하나씩 문제를 발견해서 여러분들의 팀 과제로 정했었습니다. 8주차에는 문제의 정의를 했었죠. 그리고 디자인 핵심 질문을 만들었었고 디자인 기준을 작성했었고 아이디어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의 단계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감 단계에서 획득한 통찰로부터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수렴적 사고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진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행할 과제를 정의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정의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진짜 문제인지 가짜 문제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가짜 문제를 가지고 하면 피상적인 해답이 나올 거고 진짜 문제를 가지고 하면 실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정의 단계가 우리 프로세스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고객 공감을 통해서 문제 정의를 하는데 고객 또 문제의 정의를 또 잘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된다? 고객 공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프로세스마다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되고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프로젝트 의뢰자가 요구한 기회와 대안을 제공한다는 것과 같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디자인 기준에 대해서 학습했었죠. 그래서 디자인 목표, 사용자 인식, 물리적 특성, 기능적 특성, 제약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각 문제를 정의를 한 다음에 디자인 기준을 이 항목에 맞춰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 핵심 문제 찾기를 했었죠. 이거는 2조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목표, 무엇이 정말 문제인가. 그래서 How might we라는 질문, 디자인 핵심 질문을 통해서 문장을 만들었고 그 문장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제 도출할 수 있는 질문 문장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2조에서는 하동군은 원활하지 않은 교통시간 문제가 들어올 수도 있을 만한 유동인구 수를 줄이고 있다. 교통편을 원활히 해야 한다. 이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존 교통편의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동군의 교통 문제를 해결해서 유동인구를 증가시킬까? 라는 이런 핵심 질문으로 만들었었습니다. 밤에도 운영하는 다른 교통편이 없을까? 이런 또 질문도 있었습니다. 2조에서. 생각나시죠? 여러분들도. 네, 그리고 그 핵심 질문이 끝나서 팀별 디자인 기준을 또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 디자인 목표, 사용자 인식, 물리적 특성, 기능적 특성, 그리고 제약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한 거. 5조가 전부 다 이렇게 디자인 기준을 작성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기 팀에서 진행했던 팀의 그 디자인 기준은 반드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창의적 사고 두 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아이디어 도출을 하면서.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의 두 축이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확산적 사고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사고 과정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은 해답을 찾아 여러 방면을 섭렵하는 사고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수렴적 사고라는 것은 기존의 사고를 연장, 발전시키거나 이용하는 사고 과정으로 확정적인 해답 또는 우리 인식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해답을 찾아내는 사고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중 창의적인 해결한 진행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처음에는 생각을 열고 생각을 또 아이디어를 많이 발산을 하고 발산할 땐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디어 수렴, 많이 발산된 것들을 또 수렴을 해서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했었었나요? 구분과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같은 거, 고통적인 거, 비슷한 거기 묶고 전혀 다른 것들은 따로 놓고 그래서 아이디어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수렴을 한 후 어떻게 했었나요? 의사결정을 했었죠.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었나요? 우선순위를 정했죠. 무엇을 했었나요? 여러분들 멀티보팅으로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모으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걸 해야 될 건지를 이 단계에 이 도식으로 이 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팀 프로젝트 이번 시간이 아닌 또 다른 과목에서도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디어 발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유연상법에는 브레인스토밍이 있고 브레인라이팅이 있다고요. 강제연상 디딤돌 시각자극법이 있고 방사연상 마인드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대부분 이번 학기에는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5조가. 아이디어 발산했던 3조 거를 보시면 주제는 하동글을 알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 릴레이 브레인스토밍을 했었는데 브레인스토밍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산이었고요. 아이디어 수렴은 이렇게 하동글을 알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수렴을 해서 각각의 상위 요인들을 적도록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팍팍팍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정한 과제명은 무엇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였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그 주마등처럼 전광석화처럼 여러분이 진행했던 과제 선정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 도출 방법들이 머릿속으로 휙휙휙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9주차에는 9주차에는 콘셉트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정 주제에 대한 선택을 했었습니다. 콘셉트 개발, 9주차 고정 주제 선택 했었죠. 네.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 콘셉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것까지 콘셉트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콘셉트 개발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 결과 검토 아이디어 분류하기. 그래서 이거는 아이디어를 많이 꺼내놓고 같은 것끼리 붙고 다른 것들은 또 놓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고정주제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실제 콘셉트를 하기, 그 다음에 냅킨 피치 작성하기. 그래서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실제 콘셉트를 개발을 하고 그거에 따른 냅킨 피치를 작성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콘셉트 개발한 부분에 있어서 전부 냅킨 피치 우선순위를 정해서 냅킨 피치를 작성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 냅킨 피치를 작성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시죠? 네, 고정주제 선정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그 고정 주제를 선택할 시에는 비교적 구현이 용이하고 기대효과 높은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여기 녹차 테마 6개 의견이 나왔던 이게 우선순위였었고요. 그 다음에 SNS 활용, 체험활동, 대중교통 시설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 주제가 녹차 테마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셉트 개발에서 냅킨 피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냅킨 피치 작성하는 것은 피자를 구워낸 다음 피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각 콘셉트 이름을 짓고 내용물을 간단하게 표기하는 것은 팀원 또는 고객, 이해 관계자들이 토론할 때 콘셉트 차이점과 공통점, 특징 등을 쉽게 식별하고 소통하려는 것이다라고 냅킨 피치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고객이 마르게리따라고 주문하면 어떤 피자를 원하는지 바로 이해하는 요리사처럼 개발한 콘셉트의 그 이름과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냅킨 피치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냅킨 피치는 디자인 싱킹 경영을 바꾸다에서 소개한 도구임을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냅킨 피치는 니즈, 접근 방법, 혜택, 경쟁 이 4가지 요소를 가지고 냅킨 피치를 작성했었습니다. 하동 캠핑장 했던 팀의 그 홍보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홍보 이미지에 대한 니즈가 어떤 거였고 어떤 접근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경쟁적인 요소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5조의 그 냅킨 피치를 보면 니즈, 어프로치, 베네핏, 컴피티션 해가지고 이 각 4개 항목에 대해서 이런 자세한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5조의 그 니즈는 연령대마다 하동군에 원하는 정보가 다르다. 관광지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여행을 처음 가볼 때 가이드 코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니즈가 있었다라고 본 거고, 어떤 접근 방법, 연령마다 선호하는 관광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가까운 관광지별 코스를 조사할 것이다. 인터넷 후기 작성을 통한 홍보도 할 것이다. 이런 접근 방법, 이런 것으로 이제 접근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혜택들을 주어질 것인가, 연령대별로 분류해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코스를 다양하게 구성해 홍보하면 생소한 관광지도 홍보하여 하동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직접 하동을 다녀온 후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동에 대해 알릴 수 있다라고 혜택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쟁이 있어서는 근처에 홍보가 잘 되어 있는 도시가 많아 홍보를 해도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겠죠.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구체적인 지역 또는 프로그램 홍보 등을 비교해서 여기도 경제의 그 요소들을 요인들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질문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콘셉트 개발을 위한 냅킨 피치 내용은 여러분들의 콘셉트 개발을 위한 냅킨 피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각 팀마다 다른 냅킨 피치가 나왔겠죠. 네, 주제가 달랐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바로 기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팀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10주차에는 프로토타입 제작에 대해서 학습했었어요. 10주차에 디자인 문제 핵심 질문에 대해서 1조, 2조, 3조, 4조, 5조 거에 대한 핵심 질문을 확인해보면, 첫 번째 1조가 어떻게 하면 캠핑족이 선호하는 캠핑장의 도시 하동을 찾도록 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핵심 질문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어떻게 하면 2조는 어떻게 하면 하동군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유동인구 유입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주제, 핵심 질문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도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조. 3조는 하동군의 지역 환경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을까라는 핵심 질문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조는 귀농 귀촌에 관심은 있으나 하동군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면 하동군의 정책과 지역을 알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5조는 어떻게 하면 귀농 귀촌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동을 선택지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핵심 질문을 가지고 아이디어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도출 후 컨셉트 개발을 통해서 이제 프로토타입 제작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제품은 최대한 신속저렴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프로토타입 제작할 때에는 여기 오타가 있었는데 제가 수정을 못하고 진행을 했네요. 여기는 프로토타입이에요. 프로토타입, 프로젝트 타입이 아니고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콘셉트를 여러 번 그리고 빠른 속도로 실행과 검증이 가능한 모형으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개발된 콘셉트를 통해서 시각적 또는 실물로 형상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제품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프로토타입은 초기에 자주 제작한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빨리 겪는 것이 개선해야 할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토타입 제작은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여 더 많은 콘셉트를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다. 프로토타입 제작은 사용자와 함께 검증할 수 있고 파트너 또는 고객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실체화해서 보여줌으로써 제품에 관한 의미 있는 피드백을 얻게 해준다. 라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명시적으로 보이게 해서 다른 사람을 빠르게 이해시키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어서 실패해보고 피드백 받아서 다시 수정하고 그런 후에 완성된 시제품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프로토타입 제작할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압축해서 빠른 시간에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프로토타입 시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콘셉트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부분은 반드시 포함시킨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사용자 의견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가볍게 만든다였고, 세 번째는 사용자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는다. 거였고, 실제와 가깝게 만든다, 최소 비용으로 만든다. 그런데 지금 아마도 우리 지금 5팀이 이 지금 환경 자체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프로토타입도 다 비대면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통해서 단계별로 학습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대면에서도 나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모았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였다고요? 최종 제품을 사용자에게 보이기 전과 시장에 출시해서 본격적인 판매를 개시하기 전에 혹시라도 있을 결함을 최대한 찾아내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증과 보완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질문 드립니다. 이제 프로토 제작도 하고 테스트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프로토타입 제작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였는가요? 여러분은 프로토타입 제작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였는가요?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 제작했을 때 방법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째 주에 그래서 이제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 보완해서 시제품이 나왔어요. 완성된 시제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창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셜 벤처로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다가 이제 시제품을 담았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는 한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해드렸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해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을 모아놓고 상호 관계를 모델화 시켜 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의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세분화, 가치 제한, 고객 관계, 채널, 수익, 핵심 자원, 파트너, 핵심 활동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을 했었죠. 여러분들도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머릿속으로 그려놓으세요. 그러면 어떠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이 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창업을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 그리고 고객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창업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준비를 해야 될 내용들, 생각을 해야 될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도 구성되어 있는 이 9개 칸을 머릿속에다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이렇게 하면 칸이 9개 있는데 고객 세분화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어떤 가치를 제안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것을 판매를 할 것인지,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것인지, 그리고 고객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베네핏을 낼 것인지, 그리고 어떤 핵심 자원들을 활용할 건지, 어떤 또 핵심 활동들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파트너들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그래서 어떤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과 또 어떤 비용들을 최소화시킬 것인지를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아주 좋은 창업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작성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개 블록 모델 중에 모델을 형성을 할 때 어떻게,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기본적인 이 4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거나 또 누군가 창업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피드백 4조거였었습니다. 4조거 비즈니스 모델 가져왔고 여러분들이 피드백 하시면서 다 봤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작성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형태였었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각 팀마다 비즈니스 모델 내용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주차, 제안서 작성 및 글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라는 것은 의견이나 원하는 바를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이디어 제안서란 문제를 발견한 후 솔루션을 도출하여 이해관계자와 고객 등에게 제안을 하는 문서를 말한다라고 네,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작성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내 아이디어를 상대의 문제와 연결해서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좋은 제안서라고 말하는 것들은 잘 익히는 제안서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제안서가 잘 익히면 여러분들은 좋은 제안서를 만든 것이고요. 여러분 잘 익히지 않으면 좋은 제안서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세요. 제출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제출 안 한 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잘 익히면 아, 우리가 좋은 제안서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서 작성 요령은 제안서 골결과 만드는 목차 정리를 하고 목차 정리에 따른 PPT 작성법에 대해서 내용을 채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제안서 작성 요령에 있어서는 네, 동기, 과정, 사업화, 제안 이 형태로 해서 정리를 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PPT 만들 때는 PPT나 제안서 작성 요령은 PPT나 또는 한글 파일로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PPT 만들고 한글 파일을 만들 때 주로 PPT에 사용된 폰트, 색상, 슬라이드 크기, 픽토그램과 사진 출처, 도형 패키지, 슬라이드 페이지 표시, 제안서 표시, 대중소 제목 구분 잘 하셔가지고 정리하시라고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오레오맵 글쓰기 방법. 이게 오레오맵은 하버드식 글쓰기 비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왜 하버드는 글쓰기를 배우도록 할까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이 융합적 사고, 그다음에 설득력, 고차원적 사고 이걸 통해서 비판적 사고, 분석적 추리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버드에서는 글쓰기를 배우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레오맵이라는 것은 오피니언, 리즌, example, opinion, offer. 그래서 이 앞 글자를 따서 오레오맵이라고 송숙희 작가님이 하버드 글쓰기 비법 150년 글쓰기 비법 책에 제시한 것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레오맵은 4단계를 말하는데 의견 제시하기, 이어 근거대기, 사례 들기, 의견 강조하기, 제시하기 이 형태로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잘 적용했었죠. 여러분들 한글 파일로 지금 제안서를 작성했던 팀은 이 부분 글쓰기에 매우 글쓰기를 잘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했었는지 제가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평가할 때 여러분은 이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제안서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안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번에 한 학기 동안 했던 수업을 제안서로 만들어서 이제 평가를 받는데 이 제안서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질문 드립니다. 이제 제안서 13주차에는 제안서 작성 및 글쓰기 피드백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글쓰기를 해보고 해야 되는지 또 가시화를 시켜야 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봐야 되는지를 제가 호모 파베르를 통해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다. 호모 파베르 도구를 사용 인간을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이 손가락 밀접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에 사는 여러분은 호모 파베르로서 손가락을 제대로 이용해야지만이 머리가 똑똑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호모 파베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서를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서 전체 피드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제안서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출한 팀도 있고 아직 미제출한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제출을 하시면 평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 2020년 1학기 소셜 이노베이션 창업 과목의 종합 정리를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15주차에는 특강으로서 목표 관리, 시간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은 또 목표를 세우고 시간 관리를 잘 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한 단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종합 정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수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지 그렇지 못한 점,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은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비대면으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학기 동안 학습을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회가 되면 얼굴 보고 서로 다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